친구들, 오늘 어떤 하루 보냈어요? 오늘도 많이 추웠죠? 이제 진짜 많이 춥더라고요. 진짜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버스 타려고 기다리는데 버스가 너무 늦게 오니까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금방 차가워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오늘 사람들을 만나면서 되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러면서 진짜 행복한 기분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마음이 따뜻하고 또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런 진심 어린 마음들로 이렇게 소통이 가능하고 이렇게 교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무례해서 눈치를 줘도 끝까지 무례하거나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옆에 막 손자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제가 구제불능이라고 얘기하고 자리를 피했는데 그런 분들은 진짜 뭐 하시는 분들인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자친구랑 같이 있는데도 계속 그래서 여자친구가 같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는 건 예의가 없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나이가 드신 부부끼리 가다가 그러는 것도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부부들도 그렇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나 존중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생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달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에게 뭐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추파를 던진다던가 그런 건 하지도 않을 거고 또 그 사람이 진짜 궁금하면 그냥 눈인사를 하거나 그냥 씩 웃거나 뭐 따뜻한 인사말을 건넨다거나 그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사람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참 궁금하다. 더 알고 싶다. 호기심이 생긴다. 이런 생각이지. 겉모습만 보고 진짜 빨리 그렇게 급속도로 친해지고 싶다. 이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 막 바바리맨처럼 다가오니까 저는 그런 부분 너무너무 싫거든요. 그래서 불편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례하다고 말을 하면 그만두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들은 꼭 욕을 세게 먹고 싶으세요? 욕을 세게 먹어야 그만두시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데 예의 있게 대하고 정중하게 대하면 그럴수록 말을 잘 안 들어줘요. 진짜 막 거칠게 얘기하고 거친 여자 좋아하세요? 거칠게 얘기하고 뜨거 하는 그런 말들을 해야 비로소 멈추더라고. 그래서 참 동물적이다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왜 좋은 말로 이야기하고 예의 있고 공손하게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은 지키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나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좀 품격 있게 사는 게 안 되는가? 그리고 상대방이 마음이 없는데 뭐 그렇게 다가가 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뭐 상대방은 자기를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데 참 부질없는 짓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몸보다는 그냥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모습이 다 예쁘고 그냥 뭐 그냥 그런 수단적인 도구로서 몸만 뭐 사랑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떠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유로운 만남을 원하거나 또 그런 어떤 자유로운 행사가 주어질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업무적인 환경과 그런 자유로운 사고방식 하에 만나는 만남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소통하는 사람끼리 통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서로 그러니까. 하지만 좀 진중한 걸 원한다 하면 그런 부분에 좀 열린 사고나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사람 자체를 좋아하고 밝은 사람을 좋아하고 그냥 사랑이 많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 마음 안에 사랑스러움이 많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제가 좀 반대로 좋아하지 않는 부류는 부정적이거나 늘 뭐 누구한테 꼬투리를 잡거나 험담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그런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요. 우리의 끝은 알 수 없고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너무나 부족한 시간들인데 그런 식으로 시간과 제 에너지를 낭비하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또 상대방한테 도움이 되는가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냥 뭐 오늘은 그냥 뭐 철학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철학관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눠봤는데 그냥 그런 느낌들이 좋기도 했고 또 핸드폰이 기가가 되게 작아서 용량이 자꾸 차오르니까 좀 오래됐어요. 개종이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큰맘 먹고 핸드폰을 바꾸러 갔는데요. 거기 사장님 부부가 너무나 예쁜 거예요. 엄청 친절하고 그 남자 사장님대로 엄청 친절하시고 그럼 부연 설명도 잘 해주셔서 제가 기계치고 모내안인데 정말 솔직하게 상담도 해주시고 그래서 마음으로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또 여자 사장님은 애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투도 너무 귀엽고 그래서 진짜 뭐라고 할까? 아, 귀엽다. 이런 말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머리 쓰담쓰담 해줬어요. 저 원래 그런 짓 잘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그냥 저는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쁘면 예쁘다,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 핸드폰이 개통이 되는 게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냥 이런저런 얘기도 물어보고 얘기도 듣고 하는데 그런 시간이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막 속마음과 다르게 이면 교류를 하거나 하면 되게 불편한 마음이 드는데 그냥 제가 마음을 비우고 만나고 또 그 사장님들도 되게 이렇게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는 걸 보면서 되게 행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막 최대한 해주실 수 있는 서비스도 많이 해주시려고 그렇게 노력하셔서 그 마음을 바라보다가 제가 너무나 행복한 마음이 들었는데 나중에 휴지까지 선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받아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고맙다고 직접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그 사장님 부부가 계속 사업이 발전하시고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기고 늘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편찮으시다고 하셨는데 빨리 쾌차하셔서 가족들이 다 행복하게 그렇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 개통해 주실 때 사장님 엄지손톱을 봤는데 저희 아빠 엄지손톱이랑 닮았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손이 더 크시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아빠 생각도 잠깐 났었고 또 저는 아빠에 대한 그런 그리움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약간 아빠 나이에 그런 어르신들을 보거나 아니면 뭐 아버님이 아프시다거나 이러면 좀 더 애잔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다른 누구도 아프면 가족이 아프다고 하면 그런데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 사장님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아프거나 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힘내시고 조금 더 아픈 와중에 계시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런 시간들을 놓치기 전에 손도 많이 만져드리고 안아드리고 볼도 부비부비 하면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도 나누고 이렇게 뭐 스킨십도 좀 쑥스러울지라도 스킨십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체온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보내드릴 때 아쉬움이 남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왜냐면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린 후에는 우리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 체온을 함께 나눌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늘 사랑한다고 말하고 체온을 좀 더 많이 나누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무례하게 하시는 이런 분들은 계속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너무 불편한 마음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짠한 생각도 들고 다른 면으로 내면이 행복하고 충족이 되는 면들이 있다면 저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뭐라고 저한테 일어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러면서 더 제가 아니라 그냥 더 많이 그분들의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마음들이 주변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스스로 내면으로부터 채우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무 인생을 들어가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아무 소용도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나무 인생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럴 때는 저 사람을 닮고 싶다.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나는 저 사람의 저런 면모들이 너무나 좋다. 이렇게 진짜 좋아하고 그 사람 닮고 싶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바들이 좋고 또 그런 발자취대로 가고 싶거나 내가 또 더 좋은 점들이 있다면 내가 가는 방향으로 저 사람과 함께 가고 싶거나 이럴 때는 함께여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겠어요. 뭐가 답인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세상에 있는 누군가랑 소통을 하고 어떤 누군가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위로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때 온 세상이 손 안에서 담길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TV나 뭐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을 가끔 그런 장난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되게 막 소인배 마인드 같은 걸 가진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막 그런 남의 그런 사생활적인 측면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하시는 못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느꼈는데 뭐 그런 어떤 뭐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전문가들 못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못된 일들을 그렇게 저지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원격 조종 시스템이나 이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뭐 거대한 시스템에서는 그런 게 다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모바일로 만나는 세상, 컴퓨터로 만나는 세상이 진짜 그 사람과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화번호를 교환한다거나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지 않는 관계가 진짜 친구로서 소통이 가능한 관계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법정 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접속과 접촉은 다르다고 했는데 이게 내가 접속을 안 하고 그냥 끊으면 그냥 남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진짜 친구라고 하면 접촉을 통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진짜 친구가 될 수 있겠구나. 현실적인 만남들이 이루어져야 진짜 친구이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왜냐면 인터넷이 정지되고 그러는 순간 그냥 우리는 불통의 관계가 될 수 있겠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지는 관계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들이 진짜 관계일까? 그냥 가상의 관계로 피상적인 관계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오늘은 좀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이런 대화들을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되니까 너무 깊이 빠지거나 또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절대적인 우위라고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만나려고 하면 정말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진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그냥 얼굴을 마주하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내가 저 사람을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 정말로 저 사람이 궁금하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의 입장에서 내 모든 마음과 모든 관심을 열어서
온전히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그때만 진짜 관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사실에 입각한 그런 관계들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중요해서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냥 또 보여지는 면들이 거짓투성이인 부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냥 액면으로는 되게 사건화돼 있고 기사화돼 있고 우리들의 여론을 몰아가지만 진실은 그냥 다 잠인 거. 그리고 그런 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사건화 시키고, 근데 그 사건화 되는 대상은 얼마나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몰매를 다 맞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이건 너무나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그 깊이까지 보려고 하지 않고 그 진실 너머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데, 그러면 한 개인이 이런 세상 속에서 지탄받고 인권이나 그런 부분까지 온전하게 짓밟혀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부분들을 밝은 세상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미 온 세상은 그런 본능적인 잠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밝은 세상으로 가지고 와져야 그게 뒤에서 뭐 성추행이나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폭행이나 이런 것들을 당하고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거나 뭐 검찰청에 신고할 수 없거나 국민신문고에 알릴 수 없거나 또는 인권위원회 거기에 신고를 할 수 없거나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모든 부분들이 개인의 몫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이 세상은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왜 이런 모든 것들을 개인이 다 그런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고 개인이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그냥 아기를 기저귀만 채워서 세상에 뿌렸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호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아무도 그렇게 만든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가,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런 수익은 그냥 뒤에서 다 챙기는가, 이런 부분은 말도 안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인격적이지 못하고, 그런데 왜 모든 상과 트로피는 그런 사람이 받아야 되는가, 실질적으로 공헌한 사람, 거기에 이바지한 공로자가 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보이지 않는 면들에 있어서 진짜 기여를 했는가, 그런 부분이 밝은 세상에서 다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런 모든 음지에서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회사는 계속 점점 몸집을 부풀려서 빌딩을 쌓아가고 그러는데 아티스트들은 산소호흡기 꽂고 뭐 피땀 다 흘려가고 인생을 다 갈아 넣었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막 뒤꿈치 다 벗겨지고 상처나고 피 흘리고 손에서 피나고 도시락 먹고 추운 데서 일하고 덜덜 떨면서 춤추고 있고 노래 부르고 목이 터져라 노래 부르고 몸이 부서져라 인생이 갈아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런 정당한 대가 보상 그리고 그런 대우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를 알리고 뭐 대한민국을 이 세상에 알렸으면 그런 사람들은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다뤄줘야 될 부분이 아니라 귀하게 여겨줘야 된다. 귀하게 존중받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신체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너무 힘들지 않도록 충분히 휴식 시간이 주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 스케줄들이 너무나 많고, 또 심지어 그런 틈틈이 외국에도 계속 출입을 하면서 정말로 눈, 코, 뜰 새 없이 숨도 쉬지 못할 만큼
그런 스케줄이 너무나 무리하진 않은가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저는 무조건 상대방과 저랑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거든요. 상대방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면 만약에 나라면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다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또 내가 저런 스케줄들을 저런 현장에 다 나갔다면 나는 감당을 하고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런 기준과 잣대들을 나한테 가져와 보면 저는 참 어렵고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힘들 것 같으면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요? 라고 질문들을 던져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누구도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으면 당연한 것들로 여기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가 전혀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저는 그런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다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야에 있어서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유일무이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지켜줘야 그 사람이 가진 매력을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느낄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뭔가 사회에 이바지하고 공헌을 한다면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해줘야 그 사람이 그런 좋은 것들을 남기고 선한 영향력들을 많이 이 세상에 남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이나 자질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런 한 분 한 분의 그런 자질들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지켜주려고 했을 때 그 보호와 사랑을 받는 그 분들이 나는 좀 안전한 것 같다. 그렇게 울타리 안에서 나는 여기에 담겨 있어도 너무 내가 좀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도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어서 내가 좀 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런 사랑의 가치들을 실현하려고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또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을 가지고 더 힘을 내서 직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여러분들이 지켜주고 보호해야 그 사람들이 더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안전하다고 느끼진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려요. 제가 많이 무식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진짜 솔직해서 있는 그대로 물어보는 거고 또 진짜 한 사람 한 사람을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지만 잘못된 것 같다. 저렇게 가는 게 맞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진짜로 이 부분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게 맞아요?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떠세요? 라고 우리가 바른 말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사심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입장이 반영이 안 된 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서글픈 마음이 드는데 그런 일들을 겪은 당사자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솔직하고 그리고 또 저도 제 생각이 꼭 옳은 건 아니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더 좋은 생각은 없으세요? 또 다른 의견들은 없으세요? 그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저도 현명한
답을 얻고자 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지혜를 얻고자 하는 바예요.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이 지금 저게 궁금한가 보다. 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납득이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하루를 보내면서 어떠셨어요? 업무가 좀 많았어요? 아니면 좀 비교적 손쉬운 그런 업무들이 주어지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난 인간관계들은 어떠셨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업무들을 하기 위해서 다른 동료들을 얼마나 도와줬는가, 그리고 또 내가 먼저 상냥하게 웃고 내가 먼저 사랑스러운 언어들을 그렇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는 제 마지막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 그 핸드폰 가게 젊은 사장님 부부였어요. 정말로 행복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어요.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책 읽어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워서 왔어요. 당신이 옳다 읽어드릴게요. 요즘에 손발이 진짜 시려운 것 같아요. 엄마가 2차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우선 가장 먼저 보호하고 돌봐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부터 생각해야 한다. 딸, 교사와 학교. 나 당연히 딸에게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한다. 딸은 미성년자고 장애가 있고 피해자다. 엄마의 죄책감이나 교사 문제는 그 다음이다. 무엇보다 엄마가 아이에게 먼저 사과해야 한다. 엄마가 직접 보니까 알겠더라. 그때 내가 한 말이 다 맞았어. 그때 내 말을 믿지 못하고 선생님 편만 들어서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충분히 사과하고 난 후에 그동안 학교 다니면서 내 마음은 어땠니라고 묻기 시작해야 아이가 자기 마음을 말할 수 있다. 엄마가 보니까 내 말이 맞는 것 같았어. 선생님이 걔만 예뻐할 때 너는 어땠니? 대답을 잘 못하면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줘야 한다. 친구 A나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주고 싶었니? 걔가 미웠어? 때려주고 싶진 않았어? 아까 제가 가상세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 이런 차원도 있어요. 진짜 우리가 보여지는 면에서도 허와 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냥 화려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놓고 어떤 여행지의 사진을 올려놓거나 어떤 음식들을 올려놨을 때 그냥 그 사진들이나 이런 게 뭐 허상이다 실제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가장 좋았던 순간들을 포착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의 전부는 아니다. 가장 좋았고 기억하고 싶은 어떤 날의 한 부분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마냥 그것들을 부러워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차원도 있어요. 그냥 이런 부분은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겠구나 하면 그냥 그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근데 나는 내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행복한 요소로 기억하고 싶고 나는 어떤 좋은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났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을 해보면 나도 놓치고 있었지만 행복하고 좋은 기억들이 너무나 많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그런 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메모들을 보이는 곳에 붙여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소망들 있잖아요. 그런 소망들을 핸드폰 카톡명이나 이런 카톡의 말들, 메시지 이런 거에 그냥 진짜 이루고 싶은 것들을 적어서 자기만 알 수 있게 암호화해도 되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뭘 하고 싶었는데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까지 꼭 넣어가지고 이미 완성형인 것처럼 그렇게 적어놓고, 또 이제 컴퓨터의 어떤 부분에 그렇게 해놔도 좋고, 또 메모지에 보이는 곳마다 그렇게 붙여서 이미 이루어지면 그런 기쁨이나 만족감들이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샘솟아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쁨들을 미리 느끼면 더 좋은 일들이 끌어당겨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뭐 소원을 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다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늘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좀 더 함께 가면 좋을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도 된다. 그런 나쁜 질문을 하는 건 내가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도 괜찮아. 그만큼 내가 힘들고 억울했겠다는 걸 엄마가 알아준다는 의미다. 엄마가 그런 마음이라는 걸 아이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그간 아이의 마음속에 엄마는 실질적인 2차 가해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이가 상처를 말했을 때 자세히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생님 편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생님에게 받은 상처보다 엄마에게 받은 상처가 더 아팠을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선생님에게 받은 상처부터 얘기하라고 하는 건 가장 중요한 문제를 외면하고 건너뛰는 행위다. 그래서 엄마의 사과가 먼저다. 꼭 필요하다. 사과도 그냥 사과가 아니라 온 체중을 실어 사과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가 다시 자기 마음을 열고 얘기를 시작할 수 있다. 엄마의 질문은 그래서 나쁜 질문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정서적 부추김이다. 내가 어떤 나쁜 상상을 했어도 이제 엄마는 그 마음을 알 것 같다는 수용이다. 이해하고 지지한다는 뒤늦은 응원이다. 벌을 받아 일반 반에 가서 종일 있었던 날 밤에 아이가 악몽을 꾸었고 소아정신과를 다시 찾아가게 되었다고 했다. 그날 일반 반에서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봐줘야 한다. 자세히 묻고 듣다가 궁금하면 더 자세히 묻고 몰랐던 일, 몰랐던 아이의 감정이 나오면 그랬구나. 내가 그때 엄마에게 말했던 건데 내가 무시했었구나. 다시 사과하고 또 인정하고 그렇게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그 과정은 아이의 존재 자체에 엄마의 눈길을 비로소 포개는 행위다. 내가 너에게 주목하고 있고 함께 마음을 쓰고 있고 내 마음과 내 마음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표현이다. 이런 때는 질문이 곧 메시지다. 뭔가 있어 보이는 얘기를 해주고 충조 평판을 날리는 것이 메시지가 아니다. 그런 때의 충조 평판은 이런 절박한 메시지들이 전달되는 걸 방해하는 걸림돌이다. 상처보다 주위 사람들의 거부가 더 아프다. 아팠던 얘기를 다시 하는 것은 고통을 다시 떠올리게 해서 당사자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생각이다. 정설로 믿는다. 아니다. 아이도 예전에 상처받았을 때 그 사실을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는 몰랐겠지만 엄마에게 거부당해서 얘기를 더 할 수 없었을 뿐이다. 상처를 떠올리고 말해서 힘든 게 아니라 내 상처가 거부당하는 느낌, 거부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아픈 것이다. 상처를 말하는 일이 더 큰 고통과 상처로 이어졌던 경험 때문에 힘든 것인데 그걸 상처를 얘기하는 것이 당사자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오판한다. 반복하자면 아팠던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게 고통스러운 것은 그 얘기가 외면당하고 공감받지 못해서다. 거기에 대해 내 고통이 충조 평판의 대상으로 전락할 때다. 상처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파서 못 꺼내는 것이 아니라 꺼낸 고통 위에 소금이 뿌려졌던 경험이 상처를 꺼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2중, 3중으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기 전까지 상처를 다시 꺼내기가 어렵다. 심약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다.
안전하다는 느낌만 있으면 상처받는 사람은 어떤 얘기보다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 자기 얘기를 잘 들어줄 것 같은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낯선 상황이나 낯선 사람이라도 어떤 식으로든 그 말을 꺼내는 경우가 많다. 이해받고 위로받고 싶어서다. 공감을 받고 털어내야만 머릿속에서 자기 상처가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아픈 기억의 습격 속의 삶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껴서다. 딸에게 이제 엄마는 그때 상처를 다시 주었던 그 엄마가 아니다. 라는 걸 적극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 치유가 시작될 수 있다. 상처를 얘기하면 더 큰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이 법칙으로 굳어지면 그 사람은 치유 가능성에서 멀어지게 된다. 사람 자체에 대한 신뢰도 다 거둬들이는 상태가 된다. 사람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건 원래의 상처 그 자체보다 그 상처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통해 받는 2차 트라우마다. 1차 트라우마가 총을 맞은 것이라면 2차 트라우마는 확인 사살을 당하는 것이다. 사과에는 부작용이 없다. 부모 사과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워크숍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다. 결론부터 말하자. 단언컨대 부작용 같은 건 없다. 부모 입장에서가 아니라 자식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 평생 자식을 고통스럽게 한 늙은 부모가 어느 날 자식에게 지난 과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면 자식은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부작용이 있겠는가? 그때부터 부모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나? 아니면 나약해진 부모를 확인했으니까 그때부터 마음껏 부모를 우습게 보겠는가? 부모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으니 지금껏 받았던 상처와 고통이 떠오르면서 분노가 폭발하겠는가? 아니다. 정반대일 것이다. 눈물이 펑펑 흐를 것이다. 평생 원수였던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 것이다. 그 부모에게 처음으로 진심 어린 연민을 느끼게 될 것이다. 부모를 용서하고픈 마음이 들 것이다. 부모 사과 한마디를 듣고 싶어서 평생 엇나가며 폭발하는 사람은 봤어도 사과를 받고 나서 엇나가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용서받기 어려울 만큼 심한 폭력을 휘둘렀던 부모라도 자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면 자식은 마치 자존심이 없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마음을 돌린다. 부모에게 연민을 느끼고 깊은 위로를 받는다. 붙들려 있던 자신의 상처에서 그때서야 조금씩 풀려나기 시작한다. 진심 어린 사과란 그런 힘을 갖는다. 부작용은 전혀 없다.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건 오해다. 어른이 사과하면 아이 버릇이 나빠지지 않을까? 어른의 권위가 손상이 돼서 그 다음부터 얘기가 먹히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추측도 부질없다. 게으르고 습관적인 생각이며 잘못된 생각이다. 온 체중을 실어 아이에게 사과해야 한다. 진심으로 사과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엄마가 진짜로 너한테 미안해. 엄마 왜 그래? 괜찮아. 아니야. 엄마가 오늘 진짜 너무 화났어. 수학여행 갔다가 그런 모습을 보고서 그때 내가 이 얘기를 할 때 제대로 듣지 않은 게 너무 미안해. 숨이 막힐 정도로 화가 나고 미안해. 온 힘을 다해서 미안한 마음을 전달해야 한다. 어색하거나 당황해서 아이가 말을 돌리려고 피하려고 해도 그러지 않도록 하고 아이가 알아들었다고 느낄 때까지 엄마가 말해야 한다. 부모인 내가 자식을 사랑했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가 느껴야 사랑이다. 사과도 마찬가지다. 난 사과했어가 아니라 엄마인 내가 얼마나 미안해하고 가슴 아파하는지 아이가 느끼고 아이 마음에 스밀 때까지 해야 진짜 사과다. 제대로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붙들고 앉아서 다시 정확하게 사과해야 한다. 엄마 마음이 이런 거야.
진짜야, 너한테 진짜 미안해. 사과한 이후에 아이에게 힘들었던 지난 일들을 그때부터 자세히 물을 수 있다. 물어야 한다. 그러면 아이 상처에 연고가 스미듯 치유가 시작된다. 똑같은 이치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도 국가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될 정도로 국가가 사과를 해야만 비로소 사회적 치유가 시작될 수 있다. 상황을 파악한 후 학교로 항의하러 바로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선생님에게 달려가서 따지고 싶을 만큼 엄마는 지금 화가 나. 선생님에게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나. 선생님이 잘못했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아이에게 말해줘야 하는 것이다. 엄마의 이런 마음을 아이에게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학교로 달려가서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고 더 강력하게 아이를 안정시킨다. 그러지 않고 엄마가 먼저 학교로 뛰어가면 아이 마음에 앞으로 학교 생활에서 잠이 하나 더 얹어지고 불안만 가중된다. 아이 마음을 먼저 보듬고 편안하게 하는 것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그 다음 과정에서도 부작용이 없다. 아이가 편안해졌다면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필요하다면 학교를 옮길 수도 있다. 그러나 엄마는 내 편이라는 느낌을 가진 아이와 엄마 사이에 안정적인 공감대가 있으면 그 다음에 생기는 힘든 과제들은 함께 겪으며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엄마와 아이 사이의 이런 같은 편 인식은 두루 일상을 더 탄탄하고 편안하게 만든다. 그만큼 에너지도 비축된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인간관계로분 읽어드릴게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내가 지금 인용하고 있는 사례들은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도 경험한 적이 있는 일반적인 경험이라는 점을 잘 기억하도록 하자. R.V. 크롤리는 뉴욕에 있는 가드너 테일러 목재회사의 판매원이다. 크롤리는 수년 동안에 걸쳐 냉정한 목재 검사관들의 잘못을 지적해왔다. 그가 이긴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그래봐야 그에게 도움되는 것은 없었다. 크롤리 씨는 말했다. 이 목재 검사관들은 마치 야구 심판 같아요. 한번 판정을 내리면 절대 바꾸려 들지 않죠. 크롤리 씨는 자신이 논쟁에서 이길 때마다 자신의 회사가 수천 달러를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크롤리 씨는 내 강의를 들으면서 전략을 바꿔 논쟁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결과가 어땠냐고? 다음의 이야기는 그가 수업 중에 다른 학생들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어느 날 아침 사무실 전화가 울렸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사람이 자신의 공장에 실어온 목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군요. 그 회사는 목재 하차 작업을 중단했으니 저희더러 당장 와서 물건을 하역장에서 치워달라고 하더군요. 4분의 1 정도를 하차했는데 목재 검사관이 불량률이 55%라고 했다는 겁니다. 상황이 그러하니 받지 못하겠다는 거죠. 저는 당장 공장으로 출발했습니다. 가는 길에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이런저런 궁리를 해보았죠. 보통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제 자신의 경험과 목재 검사관의 지식을 동원해서 등급 평가 규칙을 말하고 다른 검사관들도 목재가 등급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말했다고 설득하고 당신네 목재 검사관이 검사 중 등급을 잘못 해석했다고 했겠죠. 하지만 저는 수업 중 배운 원리를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공장에 도착해 보니 구매 담당 직원과 목재 검사관은 몹시 기분이 상해 보였습니다. 금방이라도 말싸움은 물론이고 실제로도 싸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같이 목재를 싣고 있는 차량으로 가서 제가 좀 볼 테니 하차 작업을 진행해 달라고 했죠. 검사관에게는 앞에 나서서
이전처럼 불량품은 따로 모아달라고 했습니다. 괜찮은 물건은 다른 쪽에 쌓고요. 잠시 지켜보고 있자니 그 조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했고 따라서 그가 규칙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재는 물은 백송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조사관은 단단한 재질의 나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었지만 백송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지 않았고 따라서 이 소나무를 평가하기엔 자질이 부족한 조사관이었습니다. 백송은 제 전공 분야였지만 그 조사관이 목재 등급을 매기는 일에 제가 한마디 반대라도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지켜보았고 틈틈이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 나무는 만족스럽지 않은지 물었죠. 한순간도 검사관이 틀렸다는 암시조차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저 앞으로 물건을 산적할 때 그 회사가 원하는 것들만 추리기 위해서라고 강조해 말했죠. 친근하고 협조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자신들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물건을 던질 때마다 계속 동의를 해주다 보니 검사관의 냉정함은 풀어지고 우리들 사이에 감돌던 긴장감은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따금씩 제가 세심하게 배려하며 던진 말들로 인해 그 마음속에는 자신이 불량품이라고 했던 물건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요구했던 것은 사실은 좀 더 비싼 등급 물건이었다는 사실도요. 하지만 저는 그에게 제가 이걸 문제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아예 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백송에 대해 경험이 없다고 인정하고 차에서 목재를 내릴 때마다 제 의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 물건은 왜 저 등급을 갖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었죠. 하지만 계속 원하는 제품이 아니면 구매하지 않으셔도 좋다는 말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원하지 않는 제품 쪽에 물건을 놓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낄 정도가 되었죠. 결국 검사관은 원하는 등급의 제품을 특정해서 지목하지 않은 자신들에게 잘못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떠난 후 검사관은 다시 한번 목재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시 들여다보고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수령했습니다. 우리도 대금을 모두 받았죠. 이 하나의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약간의 요령과 다른 사람에게 그가 틀렸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만으로 저희 회사는 상당한 현금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얻게 된 호의는 값을 매기기 힘든 것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이미 19세기 전에 예수는 말했다. 너와 다투는 사람과 급히 화해하라. 다시 말하자면 고객이나 배우자 입장이 다른 상대방과 논쟁하려 들지 말라. 그가 틀렸다고 말하지 마라. 그를 흥분시키지 마라. 사람을 다루는 수완이 필요하다. 예수가 태어나기 2200년 전에 이미 이집트 왕 악토이는 아들에게 현명한 충고를 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충고이다. 악토이 왕은 4000년 전 어느 날 오후 술을 마시는 중에 말했다. 다른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래야 얻을 게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당신 생각에 동의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두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라. 절대로 그 사람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마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이 글들 중에 어떤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나는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 라고 느끼기도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그대로 인용하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실 때는 여러분의 생각으로 또 다시 저게 맞는 말인가 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또 객관적인 사고들을 통해서 맞다면 그것들을 수용하고 나는 생각이 좀 달라라고 생각을 하면 그 어떠한 반대 의견도 좋으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또 여러분의 생각을
바르게 정립해 나가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거치세요. 반드시.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바로 비로소 그게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말고 맞는 것 같아라면 받아들이시고 난 생각이 달라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들 생각이 또 더 나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늘 염두에 두세요. 그 어떤 것도 정답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것, 어떤 인물들로 선정이 되거나 어떤 작품들이 선정이 되었을 때도 꼭 그것들이 특별히 더 뛰어나서 그런 것들이 선정이 된 이유가 아닐 때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냥 어떤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이 원하고 그런 각각의 시대적인 흐름을 통해서 그 시대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그런 방향성에 따라서 어떤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되기도 하고 어떤 작품들이 주를 이루는 작품들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해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 것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진짜 안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년이 온다 읽어드릴게요. 선주 누나는 몰래 다가와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는 성격의 사람이 아니다. 멀리서부터 또렷한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며 걸어온다. 가벼워지자마자 묻는다. 아무도 없어? 여태 혼자 있었어? 그러곤 포일에 싼 김밥 한 줄을 불쑥 내민다. 너와 나란히 계단에 걸터 앉아 차츰 잦아드는 빗발을 보며 그걸 나눠 먹는다. 내 친구는 아직 못 찾았냐? 무심히 툭 던지듯 그녀가 묻는다. 내가 고개를 젓자 이어 말한다. 여태 못 찾은 거 보면 군인들이 어디다 묻어버렸는갑다. 물 없이 삼킨 김밥이 잘 내려가지 않도록 너는 손바닥으로 가슴을 문지른다. 그날 나도 거기에 있었거든. 앞쪽에서 총 맞은 사람들은 군인들이 트럭에 싣고 갔어. 아무렇게나 더 튀어나올 것 같은 그녀 말을 막으며 너는 말한다. 누나도 비 맞았는데 집에 갔다 와요. 은숙 누나는 옷 갈아입는다고 갔는데 뭐하러? 저녁 일하면 또 땀범벅 될 텐데. 그녀는 빈 알루미늄 포일을 접고 또 접어서 새끼손가락만하게 만들어 움켜쥐고는 빗발을 바라본다. 그 옆 얼굴이 말할 수 없이 침착하고 단단해 보여서 갑자기 너는 뭐든 묻고 싶어진다. 오늘 남는 사람들은 정말 다 죽어요? 묻지 않고 너는 망설인다. 죽은 것 같으면 도청을 비우고 다 같이 피해버리면 되잖아요. 왜 누군가가 남고 왜 누군 가고 누군 남아요. 그녀는 쥐고 있던 포일 조각을 화단에 던져버린다. 빈 조각을 들여다보다가 피곤한 듯 눈두덩과 뺨, 이마와 뒷바퀴까지 세차게 마른 세수를 한다. 가만 있어도 눈이 막 감기네. 별관 가서 소파 푹신한 데 찾아서 자고 와야겠다. 옷도 좀 말리고. 오종종한 앞니를 드러내며 그녀는 웃는다. 타이르드 너에게 말한다. 어쩌냐? 너 혼자 여기 벌 세워서. 선주 누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군인들이 정대를 실어가 어디다 묻어버렸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엄마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정대는 어느 병원에선가 치료를 받고 있고 아직 의식이 없어. 집에 전화를 못하는 건지도 모른다. 어제 오후 엄마가 작은 형과 함께 너를 데리러 왔을 때 정대를 찾아야 하니까 못 들어간다고 내가 우기자 엄마는 말했다. 중환자실부터 찾아볼 일이다. 병원마다 같이 찾아다녀보자이. 엄마는 내 교련복 소매를 움켜잡았다. 사람들이 여기서 널 봤다고. 그래서 얼마나 놀랬는지 아냐? 시상에 시체가 저렇게 많은데 무섭지도 않냐? 겁도 많은 자석이. 반쯤 웃으며 너는 말했다.
군인들이 무섭지 죽은 사람들이 뭐가 무섭다고요. 작은 형이 무섭게 정색을 했다. 어려서부터 공부밖에 몰라 반에서 늘 1등이었지만 대학 시험에선 거푸 실수를 해 삼수를 하는 형이었다. 아버지를 닮아 얼굴이 큰데다 수염수치 무성해서 겨우 21살인데도 아저씨처럼 나이 들어 보였다. 서울에서 구급 공무원으로 일하는 큰형은 오히려 얼굴이 곱고 체형이 작아서 휴가 때 내려와 셋이 있으면 다들 작은 형을 맞이로 봤다. 기관총하고 탱크가 있는 정예부대 계엄군이 6.25 때 쓰던 카빈총 들고 있는 시민군이 무서워서 안 들어오는 것 같냐? 작전 날짜만 보고 있는 거야. 여기 있다가 죽어. 작은 형에게 이 말을 쥐어 박힐까봐 너는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내가 뭘 했다고 죽어. 여기서 잔일 거든 것밖에 없는데 세차게 팔을 잡아당겨 너는 엄마의 손을 떨쳐냈다. 걱정 마요. 며칠만 일 거들다가 들어갈게요. 정대 찾아서.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너는 상부관으로 뛰어들어갔다. 서서히 개던 하늘이 벼랑간 눈부시게 밝아진다. 너는 일어서서 건물 오른편으로 돌아 나가본다. 군중이 흩어진 텅 빈 광장이 보인다. 검고 흰 옷을 입은 유족들이 3355 분수대 앞에 모여 서 있다. 연단 아래 놓인 관들을 트럭에 싣고 있는 형들이 보인다. 누가 누군지 구별하려고 가늘게 뜬 내 눈꺼풀이 빗속에서 파르르 떨린다. 눈꺼풀의 경련이 뺨까지 번진다. 처음 누나들을 만났을 때 내가 한 말 중 사실이 아닌 게 있었다. 역전에서 총을 맞은 두 남자의 시신이 리어카에 실려 시위대의 맨 앞에 행진했던 날 중절모를 쓴 노인부터 12살의 아이들, 색색의 양산을 쓴 여자들까지 인산인해를 이뤘던 저 광장에서 마지막으로 정대를 본 건 동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였다. 모습만 본 게 아니라 옆구리에 총을 맞는 것까지 봤다. 아니, 정대와 너는 처음부터 손을 맞잡고 선두 열기 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귀를 찢는 총소리에 모두 뒤돌아 뛰기 시작했다. 공포다. 괜찮다. 누군가 외치는 소리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앞 대열로 돌아가려는 아수라장 속에서 정대의 손을 놓쳤다. 다시 총소리가 귀를 찢었을 때 모로 넘어진 정대를 뒤로 하고 너는 달렸다. 셔터가 내려진 전자제품점 옆 담벼락에 아저씨 셋과 함께 붙어 섰다. 그들의 일행인 듯한 남자가 합류하려고 달려오다 어깨에서 피를 뿜으며 엎어졌다. 시상에 옥상이요. 내 옆에 서 있던 머리가 반쯤 벗어진 아저씨가 숨차게 중얼거렸다. 옥상에서 영규를 쐈어. 옆 빌딩 옥상에서 다시 총성이 울렸다. 비트적 일어나려던 남자의 등이 튀어올랐다. 배에서부터 번진 피가 삽시간에 상반신을 감쌌다. 옆에 선 아저씨들의 얼굴을 너는 올려다보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머리가 벗겨진 아저씨가 입을 막으며 소리 없이 떨었다. 너는 눈을 가늘게 뜨고 거리 가운데 쓰러진 수십 명의 사람들을 봤다. 내가 입은 것과 똑같은 하늘색 체육복 바지가 얼핏 보인 것 같았다. 운동화가 벗겨진 맨발이 꿈틀거린 것 같았다. 내가 뛰쳐나가려는 순간 입을 막고 떨던 아저씨가 내 어깨를 붙들었다. 동시에 옆 골목에서 청년들 셋이 달려나갔다. 쓰러진 사람들을 겨드랑이에 손을 끼워 막 일으키려 했을 때 광장 중앙의 군인들 쪽에서 연발 총성이 터졌다. 맥없이 청년들이 쓰러졌다. 너는 거리 맞은편의 넓은 골목을 건너다 보았다. 30여 명의 남자와 여자들이 양쪽 담벼락에 붙어 서서 얼어붙은 듯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총성이 멎은 뒤 30분쯤 지나 맞은편 골목에서 유난히 키가 작은 아저씨가 한 걸음에 뛰쳐나왔다. 쓰러진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렸다. 다시 연발 총성이 울리고
그가 쓰러지자 여태 너를 붙들고 있던 아저씨가 두꺼운 손바닥으로 내 눈을 가리며 말했다. 지금 나가면 개죽음이여. 아저씨가 내 눈에서 손을 뗀 순간 마치 거대한 자석에 이끌린 것처럼 맞은편 골목 남자 둘이 쓰러진 젊은 여자를 향해 달려가 팔을 잡고 일으키는 것을 너는 보았다. 너는 봤다. 이번엔 옥상에서 총성이 울렸다. 남자들이 나둥그라졌다. 더 이상 아무도 쓰러진 사람들을 향해 달려가지 않았다. 정적 속에 10여 분의 시간이 흘렀을 때 군인들이 대열해서 2인 1조로 20여 명이 걸어 나왔다. 앞쪽에 쓰러진 사람들을 신속하게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때를 기다린 듯 옆 골목과 맞은편 골목에서도 연합은 명이 달려나가 뒤쪽에 쓰러진 사람들을 들쳐업었다. 이번엔 옥상에서 총을 쏘지 않았다. 하지만 너는 정대를 향해 그들처럼 달려가지 않았다. 내 곁에 있던 아저씨들은 숨이 끊어진 일행을 업고 서둘러 골목 사이로 사라졌다. 갑자기 혼자 남은 너는 겁에 질려 저격수 눈에 띄지 않을 곳이 어디일까만을 생각하며 벽에 바싹 몸을 붙인 채 광장을 등지고 빠르게 걸었다. 그날 오후 집은 고요했다. 엄마는 난리통에도 대인시장의 피어 가게에 나가 있었고 얼마 전 가죽 원단 박스를 나르다 허리를 다친 아버지는 안방에 누워 있었다. 반쯤 잠긴 철제 대문을 힘주어 밀고 마당으로 들어가자 작은 형이 제 방에서 영어 단어를 외우는 소리가 들렸다. 동우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우렁우렁 울려왔다. 동호 들어왔냐? 너는 대답하지 않았다. 동호야, 왔으면 이리 들어와. 허리 좀 밟아봐라. 못 들은 척 너는 화단가로 가서 펌프질을 했다. 차갑고 맑은 물로 양은 대야를 채웠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그리고 책은 다음 읽어드릴게요. 신념을 관철시킨다. 자기 신념마저 굽히면서 나무 환심을 사지 않아도 된다. 남들이 불편해하더라도 신념은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 특별히 선행을 하지 않는다면 남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비난을 받는 편이 나을 것이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한다.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2. 남이 보든 안 보든 나쁜 일은 하지 않는다. 3. 시류에 빠져도 결코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 주위를 잘 살펴본다. 새롭고 색다른 것만 쫓는 사람은 식견이 부족하다. 주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자기 생각대로만 내달리는 사람은 뜻을 이룰 수 없다. 인격을 닦으면서 사업을 행한다.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는 사람의 됨됨이에 달려있다. 기초를 제대로 닦지 않은 건물이 튼튼하게 오래 견딜 수 없듯이 덕이 없는 사람이 사업에 성공한 애는 찾아보기 힘들다. 자손을 번영시키려면 의지가 있어야 한다. 뿌리를 제대로 뻗지 못한 나무가 가지와 잎을 키우지 못하듯이 제대로 된 신념과 뜻이 없는 사람의 자손이 건실한 삶을 살았던 예는 일찍이 없었다. 계속해서 늘 배운다. 도덕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배워야 하는 인간으로서 길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야 한다. 학문은 밥과 같은 것이어서 게을리 배우면 안 된다. 항상 노력과 단련이 요구된다. 성과가 보이지 않아도 계속한다. 좋은 일을 해도 성과가 당장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면 안 된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매를 맺는 채소가 있듯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결실은 여물고 있을 것이다. 반대로 나쁜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익이나 성과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악행으로 얻어진 성과는 초봄에 정원에 쌓이는 눈과 같이 금세 사라져버릴 것이다. 개인적인 이해는 있고 이를 추진한다. 어떤 일에 대해 상대방과 의논할 때
객관적인 시각으로 서로 이해 득실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막상 그 일을 실행으로 옮겼으면 자신이 얻을 이익에 대해서는 잊어야 한다. 시간을 들여서 신중히 행한다.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작업은 금을 얻기 위해 여러 번 원석을 정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시간을 들여야 한다. 서둘러 이루려고 하면 깊이가 없어진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육중하고 강한 화를 쏘듯이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경솔하게 시작하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없다. 본질에 다가갈 때까지 깊이 배운다. 책을 읽을 때는 그 책의 정신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잘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표면적인 이해에만 머무르지 않을 수 있다. 사물을 관찰할 때는 그 사물과 일체가 될 때까지 꼼꼼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사물의 표면적인 현상에 매이지 않고 본질을 간파할 수 있게 된다.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낚시는 일상을 떠나 자연 속에서 즐기는 놀이지만 아무래도 물고기를 죽이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다. 바둑 또한 점잖고 우아한 놀이지만 승부를 겨루는 습성이 생길 수 있다. 차분하고 느긋하게 살고 싶다면 무슨 일을 새로 시작하기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줄이는 것이 낫다. 또한 자기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싶다면 재능을 많이 발휘해서 다양한 일을 하기보다 재능이 없어도 한 가지 일에만 열중하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로 마음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하루를 살아오셨을지라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다고 그렇게 위로를 전하고 싶어요. 토닥토닥 정말로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좀 더 다른 날보다 좀 유난히 힘든 하루를 보냈다 그런 마음이 드시더라도 그래도 오늘 하루를 살아낸 여러분이 너무나 대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쓰담쓰담하면서 위로해주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해주면서 하루를 마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녁은 맛있는 거 드셨어요? 전 점심도 대충 먹고 아니다 아침 대충 먹고 거의 잘 종일 못 먹어서 좀 배가 고팠어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오니까 너무 챙겨서 먹기가 힘들잖아요. 지쳐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냥 라면 끓여서 먹었어요. 면을 좋아해요. 그리고 막 뭔가 하고 싶지 않고 귀찮을 때는 그렇게 먹는 것 같아요. 좀 뭔가 좀 해 먹어야지 할 때는 좀 하기도 하는데 귀찮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뭐 진짜 온갖 면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칼국수도 좋아하고 짬뽕도 좋아하고 짜장면도 좋아하고 근데 약간 얼큰한 종류를 더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볶음면 같은 것도 좋아하고 밀가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밥도 좋아해요. 밥이랑 떡이랑 이런 것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거 많네. 먹는 걸 좋아하나 봐요.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떤 거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또 모든 순간순간들에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드시면서 또 오늘 이렇게 택시 타고 이동을 했는데 택시 기사분들도 되게 인상이 많이 좋으셨고 또 되게 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고 이럴 때마다 느끼는 건데 확실히 택시 기사분들은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런지 그런 현실적인 감각들이 좀 많이 있으셨고 또 나름대로 그런 인생에 대해서 좀 달관한 이런 분들이 좀 많으셨어요. 그래서 깊이가 좀 있으시다. 내공이 쌓여 있으시다.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의외로 점잖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하는데 함부로 하지 않아요. 진짜 그런 어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배어 있으시고 한마디 말을 해도 친절함들이 배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투들, 그런 어조들을 보면서 참 좋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누군가를 좀 존중하고 이런 마음으로 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다시 드는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이런 좋은 느낌들을 느꼈듯이 여러분들도 누군가한테 말을 할 때는 미리 3초, 1, 2, 3, 긴 시간 아니잖아요. 3초쯤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유익한 말인가, 나에게 유익한 말인가, 상대방에게 유익한 행동인가, 나에게 유익한 행동인가를 꼭 되새겨 보시고 우리가 하는 생각, 말, 행동들이 다 우리의 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지 않은 업들을 짓는 것보다는 더 좋은 그런 선업들을 더 많이 짓는 게 우리 삶의 복을 더 불러일으키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생각을 한다면 실행으로 옮겨져야 진짜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삶에서 실행이 되도록 저는 노력을 할 거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런 부탁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특별한 재능들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선한 영향력들 여러분이 나눈 사랑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창문이 사랑해요. 그리고 남은 시간도 이제 마무리 잘 하시고 따뜻하고 편안하게 주무세요. 그리고 날씨가 너무 추워졌으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목도 이렇게 올려서 꽁꽁 싸매고 다니세요. 그리고 손 차가우신 분들은 장갑, 목도리도 잘 하시고 또 따뜻한 차도 마시고 너무 짜지 않은 음식 드시고 또 국물은 또 따뜻하게 해서 그렇게 데워서 드시고 맛있는 간식거리들도 틈틈이 드시면서 그런 것들 드실 때마다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여러분들이 숨쉬는 모든 순간들마다 행복해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소망들이 다 팝콘처럼 팡팡 터지듯이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모든 인연들이 선한 관계들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매일매일 덕담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로 많이 사랑해요. 안녕.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주무실 때 좋은 생각, 좋은 기분으로 잠드세요. 안녕.